후반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어떤 화해 무드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제 1969년 9월에 집권하면서 이 장기화된 베트남 내에서의 미군 철군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소 간의 관계 개선을 또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전략무기 협상에 대한 것을 이제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죠. 구함에서.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직접 당사자들끼리 먼저 해결을 해라. 그런 걸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 접근을 이니셔티브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또 1.1 사태, 울진산 무장공비 침투단 60년대 말 7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아주 그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전개된 양상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가 또 보다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60년대 우리 박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대북 자신감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70년에 8.15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통일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거를 이제 추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은 1968년에 박 대통령께서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하셨는데, 첫째 문장이 뭐냐면은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마지막 문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광된 통일조국을 내다보면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 새 역사에는 자주국방도 있고 경제건설도 있지만은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69년 3월 1일, 그 다음에 69년 3월 1일 날 국토통일원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에 8.15 선언하면서 중앙정부를 투속해가지고 남북대화 접촉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통일, 우리는 자주국방, 안보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일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통일 이니셔티브는 대결 일변도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시대를 바꾸는 어떤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룩한 것도 있고, 저는 동방정책 얘기하잖아요. 좌파들은 DJ가 집권하면서 햇볕정책을 동방정책으로 이렇게 한반도판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집권을 하고 접촉을 통한 변화, 만드는 누이 안내용이라고 독일어로 표현하는데, 이런 동방정책을 표현했습니다. 69년 70년 당시에 같은 분당으로서 한국과 서독은 굉장히 긴밀한 우방 관계에 있었고, 그 전에 우리 박 대통령도 독일을 또 가서 방문하시고 독일 한서독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의 대동독 정책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강상욱 비서관,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또 독일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집하면서 저는 이 서독의 대동독 정권, 접촉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그 기조를 박 대통령이 저는 계승했다고 이어받았다. 그리고 수요회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자문단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언론인들하고 교수들, 박관숙 교수라고 연대 국제법을 강의했던 교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그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했던 그런 그 활동을 청와대 교선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한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비주화의 평화통일의 어떤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8.15 선언, 아까 우리 한경대 수석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긴장완화 평화통일,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 그 다음에 무력통 적화통일 반대, 또 선의의 경쟁을 언급을 하셨어요. 선언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81년에 남북 적시자회담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적시자회담 뭐 정계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생략하고요. 20차 예비회담에서 5개의 의제를 저렇게 정하게 되고, 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할 때도 저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70년대에 남북 적시자회담은 진행했지만 이산가족이 만나고 상호 교환방을 성사는 안 됐지만 이것이 다 밑바탕이 돼서 85년에 전두환 정부 때 서울 평양을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가시화되게 된 것이 기반으로 작동하게 됐던 것이죠. 나는 이제 7.4 공동성명 50주년입니다. 금년이. 이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고요. 이때 이제 남북 적시자회담에 참여한 분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국장이나 실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홍진 회담 운영부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중정의 협의조정국장이었는데 또 국정의 김덕현 보도장을 실무로 해서 이 적시자회담을 한편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대화, 별도의 정치회담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북한을 가게 되고 박상철 부수장이 또 서울을 방문해서 합의가 성사가 되고,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 당시에 포해가 전국 각지에 다 알리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놀라움, 충격, 그러면서 또 신선함 그런 걸 느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7.4 공동성명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사원칙, 또 상호 비방 통상 중단하자고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그걸 그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이거 방송도 뭐 안 하고 중단하고 말이야. 이런 거 언론에서도 북한 지도자를 공격 안 하고 북계라는 말 옛날에 썼지만 그런 표현도 이제 사라지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지명 공격하고 비방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을 합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의 통일 이니셔티브 정례 과정에서 이 1963년에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혹은 약칭해서 6.23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전향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래서 73년 6월 23일에 발표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반대하지 않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그때 벌써 제안했습니다. 70년에 동서독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고, 72년에 동서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73년에 동서독이 유엔에 가입합니다. 동시 가입을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본따서 우리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과거에 이제 할슈타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서독에서 아데나우 정권 때 할슈타인 정책은 뭐냐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하고는 우리 상대하지 않겠다. 서독의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할슈타인 정책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소련이나 중공이라고 불렀죠. 적성국가고 그 나라를 관계 맺고 외교관계 맺는 동국권 국가하고는 우리는 그냥 상대 안 하고 외교관계 안 맺고 그런 그 정책을 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느 시기 좀 앞서 나간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뭔가 이런 그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제안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10년, 14년 후에 15년 후에 여러분 77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 때 결국은 국방정책을 통해서 동국권 국가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벌써 박 대통령은 15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그 예지랄까 해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박 대통령의 그 집권기간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통일 정책을 체계화한 것은 74년에 평화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기간 중에는 통일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통일 방안의 핵심적인 기조 같은 것을 천착을 하고 마련하는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남북 간의 평화정착 차원에서 그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또 남북 대화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쌓자. 그리고 토착인구 미래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 이런 3대 원칙을 제시했고요. 이거는 8.15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단계적 통일론, 기능주의적인 통일론을 체계화하고 원칙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73년에 그 남북 대화 중단을 발표하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 보고와 관계 개선 노력을 79년까지도 계속해서 해서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그 통일 이니셔티브가 이룩한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에 있는 대결의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대남 도발 노선을 일시 잠재우고 평화공조의 요건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남북 합의서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직통 전화 회선을 연결해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위기관리, 사태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의 어떤 그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걸 제시했다. 그리고 6.23선언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한이라든가 공산국가의 문화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호 개방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또 통일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서는, 북한은 그 당시에 연방제 하자 계속 그런 주장 했었죠. 74년에도 그랬고, 연방제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삼평화 통일 3대 원칙은 81년에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또 89년에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수립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큰 미끄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시사점인데, 자신감에 기초한 그 정책이었고 이니셔티브였는데, 저는 박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담함과 유연성을 가졌다. 원칙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견지, 안보 우선주의. 이 후에 보면은 햇볕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화해 협력한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을 막 흔들어대고, 또 안보를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무원칙하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또 대담하게 그동안 극심한 군사적 대결과 단절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그 상당히 고위급 관료를 북한에 파견하고 김일성 수상과의 접촉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방북하기 전에 유서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혹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까지 그런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방북했다 이거죠. 유연성은 뭐냐? 살슈타인 원칙 포기한다든가, 유엔 동시가입 제한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다각적인 교류협력 구상을 또 밝히고 제시한다. 이런 것들은 또 유연성이죠. 대화의 방식에서도 당국 간 대화만 고집하지 않고 적십자 회담과 같은 비당국 간 대화도 병행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길을 택하셨고, 또 이 과정의 특사 파견과 같은 비공개 접촉도 거치셨다. 이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모양과 형식, 그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상당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상황에서 이제 출범했고, 이제 겨우 10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가 절실화, 또 북한 변화를 위해서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남북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펴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엄중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또 펴나가는 그런 어떤 그 현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북한을 상대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저 체제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모험주의적이고 또 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깡패 집단 같은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북한을 개방과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은 힘들기 때문에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좀 두드려야 된다. 거기에는 대화 유연성도 발휘되지만 또 유엔 제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냐, 그 지도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북돋우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그 어떤 뭐랄까 어떤 그 마음을 하나로 통일 의지를 우리가 함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의지, 할 수 있는 능력, 또 통일을 가능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그런 여건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통일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살지 뭐. 또 내 세금 내야 돼. 통일비용?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렇게 되면 통일될 여건과 능력 갖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통일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통일 의지를 돋고 통일로 이를 일으켰을 때 우리 민족이 새로 다시 도약하고 또 기회가 생기고 또 한민족의 고운 발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성인 분야별 대북 정책을 마련해서 일관성 추진함으로써 이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는 동안 이 시기에 부과된 역사적인 과제를 통일기반 조성의 과제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통일 분야에서 나름의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성원을 보내주고 지지를 보내주고 또 때로는 또 지도 편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길어졌는데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